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미나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요즘 밖에서 이렇게 식사하기도 좀 겁나지 않습니까? 밖에 아니라 안에서 식사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어떡합니까? 굶어야죠, 뭐. 네. 이 상황에서는 굶는 것이 애국이다.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밥을 안 먹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니, 진짜로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매출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올려드려야지. 우리 식당 사장님들 힘들다고요. 네, 그래도 저는 동네에서는 좀 자주 먹는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걱정이 돼서 예. 마트에 가서 이 식재료 이런 것들을 사서 요리하기 쉽게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먹는 편인데 그렇군요. 이제 마트도 3단계에서 어떻게 될지 이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좀 생각해봐야 될 게, 과연 배달앱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그런 의문도 있고요. 지금 배달앱을 상당히 이용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할 때마다 죄책감도 생기고, 예.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네, 그래서 결국 굶는 것이 답이다. 아니, 저기 그러지 마시고 이 목동 CBS 사옥 근처에 서점이 3개나 있어요. 크게. 아, 네. 예, 거기 가서 혼밥 잘 먹는 법 이런 책 하나 사가세요. 서점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서점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밀집돼 있어가지고 네. 인터넷 서점만 가게 그럼 됩니다. 어떻게 살자는겨? 아까부터 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코로나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마침 준비된 첫 번째 뉴스가 코로나19 얘기죠. 네, 우리 화산이 그렇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네,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 어제도 1000명을 넘었습니다. 아이고. 1014명 나왔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22명으로 어허. 역대 최고치입니다. 해외 유입 21명 빼면은 지역 발생이 993명인데 그중에 서울이 420명이고 수도권만 쳤을 때 지역 발생 중에 79% 예.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이미 다다른 것이 아니냐. 예.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확진자 수로 치면은 800명 내지 1000명이고 예. 혹은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느는 거죠. 예. 이런 경우인데 지금 일주일간 일일 평균이 882.9명입니다. 정부 판단으로 3단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게 군대로 얘기하자면 제가 보기엔 데프콘 3 정도 상황이 아니냐. 전쟁광! 정황광, 이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는 지금 검사를 선제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예. 늘어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예. 다만 이 늘어나는 양상이 이제 역학조사 이런 걸 해봐서 감염 재생산 지수 이런 게 줄어드는 거냐, 그러니까 얼마나 확산세를 잡는 거냐, 이게 관건인데 아직 잡히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더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면 3단계로 격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같아요. 네. 그 정부에서는 아직은 그 시점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오늘 또 내비쳤는데요. 네. 일단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12월 12일, 13일 주말, 지난 주말이죠. 전국 이동량이 예. 직전 주말에 비해서 12% 줄었고 그리고 예. 1.5단계로 격상되기 전인 11월 중순의 주말에 비해서 31.8%가 감소했다. 이동량이 네, 이동이 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리두기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3단계 격상에서는 신규 1일 확진자 수 외에도 신규 확진자의 60대 이상 비중이라든지 네.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는데요. 네. 오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발표에 따르면 의료체계 수용 능력이나 방역 통제망은 아직까지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네. 했고 또 8월 대유행 때보다 의료시설의 대응 능력은 더 좋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단계는 안 하는데 뭔가를 하는 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일부터 술 마시면서 카드놀이라는 홀덤펍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홀덤펍이라고 아십니까? 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데. 네, 거기서 카드놀이를 한답니다. 카드놀이에 관심 있으시면은 예. 이번에는 반드시
네, 도박은 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인 카페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예. 매장 내에 이제 무인 카페니까 관리 인원이 없으니까 예. 매장 내 착석, 취식 이런 것들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네. 스키장의 경우에 이것은 비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제한이 지금 안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시키는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적용해라라고 지자체에 지금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연말이니까 모임, 파티 이런 거를 어디선가는 또 하게 되는데 예. 그런 것들도 역시 자제해달라는 권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젊은 층들이 참 답답하겠어요. 연말연시 크리스마스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층만 답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노년층, 중년층도 다 같이 답답할 것이다. 아, 연령 차별에 반대합니다. 다 같이 답답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답답하죠? 네. 예. 저는 안 답답합니다. 아이고, 굶습니다. 굶으려고 그러십니까? 자, 문제는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 우리 과연 방역 의료 체계가 보존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네, 오늘 위험 수위에 온 거 아니냐라고 신호를 보내는 듯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허. 12일에 코로나19 양성 판정 받은 60대 모 시민이 있었는데 네. 이틀 뒤에 기침 증상이 있고 피가래가 난다라고 보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는 증상이 무겁지 않아서 생활치료센터로 배정이 되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연이 되고 있다가 네. 14일에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를 받은 동대문 보건소에서 서울시 쪽으로 긴급하게 병상을 배정해달라라고 오전 오후 두 차례 네. 요청을 했는데 배정을 받지 못하고 15일 오전에 사망을 하는 아이고.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이분이 있었습니다. 60대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야, 이게 프랑스는 걱정되죠?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도자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마크롱 대통령 이전에 예. 포퓰리스트라고 칭해지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하.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그리고 예.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예. 브라질의 보우소나로 대통령 어. 이 세 사람은 다 어떤 코로나19의 위력을 처음부터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이었었고 아하. 감기 같은 병이다. 예. 이거는 뭐 위험하다고 하는 건 선동이다. 예. 민중들이여 속지 마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크롱 대통령은 좀 그쪽 진영하고는 좀 반대되는 뭐 약간 중도적 인사라고 네, 봐야죠. 리버럴한 진영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예, 그쪽에서는 처음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그게 보여집니다. 그게 심각한 것이 사실 포퓰리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주장은 결국은 경제를 의식한 것이죠. 그렇죠. 경제를 잘 굴리기 위해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인정하게 되면 네. 경제를 못 굴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보다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코로나19를 이제 가볍게 여겼던 건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경제를 돌려야 되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뭐 평가절하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가치 그리고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국가 권력의 제한 이런 것에 반대한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사실 포퓰리스트의 경우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 지성들이 쓰는 글을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글들이 많은데 마스크에 엄청나게 적대적이에요. 불어로 써 있나요? 그 글은? 아니 다 번역됐어요. 다행이네요. 예. 그런데 불어를. 민주주의 자체가 와해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네. 이러니 참 우리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자,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묘하게 프레임이 경제냐 방역이냐를 선택하라는 프레임이에요. 네. 이게 온당한 프레임인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일단 병상 가동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중증 환자 병상 중에서 입원 가능한 병상이 서울은 1개라고 하고요. 뭐 다 썼네. 네, 경기도 2개, 인천 1개고요. 그리고 네. 전남, 전북, 충북, 대전 이 4개 시도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지난 일주일 동안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22.9%인 직전주보다 훨씬 급상승한 거라서 예. 좀 우려될 만한 상황입니다. 이제 3단계로 가면 뭐 PC방, 미용실, 백화점, 영화관 이런 것들이 문을 닫고 식당도 8제곱미터당 1명 이렇게 네. 제한이 되니까 이럴 바엔 그냥 닫자라고 하는 그런 상점들이 속출하겠죠. 그래서 네. 경제적 타격은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인데 예. 근데 이제 확진자 수가 더 불어났을 때는 어떤 혼란이나 또 그 불안이 야기될 것인가 이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계측 자체가 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역 대 경제라고 놓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 의문이 글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프레임이 굉장히 저로서는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인가. 어떤 방역형 경제 또는 경제형 방역.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청와대나 NSC 차원에서 조금 뭔가 개념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방역 경제 때문에 이제 방역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것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소극적이라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방역을 견딜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임대료라고 하면 임대료 직접 지원인 것이고 네. 자영업자들에는 어떤 긴급 지원금을 대폭 이제 좀 이렇게 좀 주는 것이고 뭐 이런 네. 것들의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네. 방역을 견디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잘 이제 충분치 않은데 그것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강화하게 되면 이 피해가 너무 커진다라는 논리로 사실은 방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 그것은 이 정부 역할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방역과 경제를 다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섭네요. 그렇게 예,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단호하게 가면서 그러면서 사회적 그 희생이나 비용은 공평하게 분담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눠가면 조금 더 결단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K1이 아니라 K 방역, 예. K 방역의 K1은 비결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네. 전차입니다. 아 역시 전쟁. 저도 전쟁방이 상황. 네. 돼버렸군요. 네. 이 K 방역이 성공했던 것을 보면 그 요인들이 원래 개발되어 있는 어떤 기술 수준 이런 예. 것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경제적인 것까지 총합을 하자면 결국에 정책적인 정치 경제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K 방역에서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소들이 이제 포함될 차례가 됐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도 경제지만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존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는 일은 더욱더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도 뭐 무슨 뭐 라면 형제 뭐 이런 이름으로 예. 있었던 이제 그런 뭐 사건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명확하게 코로나19의 어떤 확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돌봄 공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이 갈 수 없는 조건이 생긴 그 상황에서는 네. 사실 뭔가 이제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한 뭐 돌봄 노동자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부족한 것 같고 이제는 각 경제 주체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방역을 위해서 네. 예를 들면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재택근무를 시키고 그 재택근무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면 충분히 또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충분히 그런 상황이냐, 기업이 방역에 충분히 협력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그걸 정부가 충분히 유도하고 있는 거냐, 지금 뭐 평가가 엇갈릴 수가 있어서 좀 여러모로 우려입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들 또 한부모 가정 아이들 또 그 외에 많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장애인과 노령층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별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 중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한 경제 얘기만 가지고 걱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사회가 뭔가 오히려 변화의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변화의 기회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생활 자체가 이제는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전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늘 드려왔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런 방향을 떠나서도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역 시스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많이 이제 화제가 된 게 생활치료센터 관리가 부실하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네. 생활치료센터를 너무 이제 입소자들이 너무 엉망으로 해놓고 청소도 안 하고 갔다. 그리고 그 이 생활치료센터라는 건 사실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치료 행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치료가 될 때까지 거기다 이제 가둬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관리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예. 여기에 의료 인력이 투입이 안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의 의료의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재택 치료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조건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경우에 격리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가 또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만들려면 사실은 사회적인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다시 이제 재설계하는 게 필요한 건데 공공성 강화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를 하는데 지금 네.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할 경우에 이게 외부로 이제 뭔가 확산되는 그런 예. 것들은 이제 방지하는 것이지만 내부에서는 비확진자와 확진자가 같이 있고 그중에는 의료진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교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거기 갇혀 있는 의료진들은
탈진하고 그 내부에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원래 요양병원의 시설이 원래도 열악했기 때문에 확진자 비확진자를 나눠서 병동에 뭐 수용한다든가 이런 게 불가능한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요양병원이 사실상 지금 또 방치되어 온 그런 사각지대가 아니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의료와 교육, 교통, 돌봄에 있어서 공공성 확보로 정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예, 두 번째 뉴스는 빙하가 준비해 오셨는데 역시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을 둘러싼 뉴스 같습니다. 먼저 정치권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도 축하드립니다.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첫 번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고요. 두 번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 망난이라는 용어가 눈에 띄네요. 아우, 뭐 이런 용어까지 꼭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망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대를 이렇게 좀 모욕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네. 여기서는 특히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 그 어떤 사람을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춤을 추고 뭐 이랬다라는 비유를 지금 든 것인데 네. 좀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비유는 좀 더 이제 평화적인 것으로. 네. 그러니까 계속 정치권에 지금 아주 극한으로 가고 있어요. 자, 추미애 장관 대통령한테 사의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청와대가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는데 일단 오늘은 연가를 내고 휴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 숙고해 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직 뭐 정식으로 사표 수리가 됐다 이런 건 아닌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후임자가 결정되거나 취임될 때까지는 추미애 장관이 계속 장관 직무를 수행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일단 사의 표명을 한 것이니까 사실상 뭐 대행 체제 비슷하게 이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차관이 네. 이제 대행을 하는 예. 그런 시스템일 것이다라는 건데 이게 또 청와대가 또 굳이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를 했고 대통령도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앞세 이제 사표를 수리할지 숙고해 보겠다라고는 했지만 교체는 이제 확실해졌다. 하지만 시점은 뭐 앞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글쎄 마무리 질 일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정기 인사도 1월에 그렇습니다. 앞두고 있고. 정기 인사에서 예를 들면은 뭐 뒤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난간 이제 대검 차장 검사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리고 이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어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이 인사를 추미애 장관이 주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 뭐 임명되는 사람이 하는 것이냐 또는 대행 체제에서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은 뭔가 대통령한테도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게 단순한 사의 표명이 아니라 예정된 경질 아니냐, 그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후임 장관까지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이 추미애 장관이 징계 결과 재청 보고한 시간이 한 70분 정도 걸렸는데 네. 대통령하고 과연 징계 얘기만 했겠느냐 뭔가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이게 결국 징계 청구가 좀 무리했다라는 어떤 평가 그리고 지금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을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책임은 지지만 형식적으로는 명예로운 퇴진을 시켜주는 모양으로 지금 모양새를 만들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경질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인 추미애 입장에서도 이후에 뭔가 행보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물러나기를 아무래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진 일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말씀하신 이제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에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라. 참 지금 빨라요. 그렇죠. 후임 얘기하는 거는 빠르죠. 예. 후임으로는 이제 이용구 지금 차관 임명된 차관이 임명될 때부터 이제 장관 후임을 거의 고려해서 이제 인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분이 되면 뭐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바로 또 장관으로 승진한다는 얘기인데 아주 뭐 이런 초스피드 그런 그렇죠. 경우가 거기다가 이 징계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징계위를 또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또 있을 거고요. 예. 그 외에 이제 그 여당에 있는 소병철 의원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번에 검사 출신인데 총선에서 의원이 된 네. 이분의 경우에 어쨌든 검사 출신이고 뭐 내부에 신망이 있다고 하니까 예. 이분이 뭐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될 때 또 후보군 중
하나로 불렸던 봉욱 전 대검 차장, 예.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책을 쓴 김인혜 교수, 예. 그리고 역시 여당의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등등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예. 사실 이분들이 전부 다 지금 검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출신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예. 검찰 조직이 지금 상황에서 박수치면서 반길 만한 인사들은 또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서 예. 결국 이제 검찰은 당분간 좀 시끄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예. 검찰 개혁을 어쨌든 추진해 나가겠다는 거면 지금은 뭔가 의미와 그다음에 맥락이라는 거를 뭔가 이제 그 정권 리셋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학계나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이 된다면 예. 지금까지 할 만큼은 다 했다. 이제부터는 관리, 유지에 들어간다. 여기에 더 가까운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만약에 정치인 출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면산 전투는 계속된다. 우면산 전투. 네, 대검찰청이 서초동에 있고 네. 법무부가 과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우면산이 있습니다. 거기 터널도 있어요. 네. 예, 터널로 빨리빨리 지나가면 소통도 잘 되는데 네. 유난히 소통이 안 되는 두 부처였습니다. 터널로 안 가고 산 정상으로 가서 예, 싸웠습니다. 그렇군요. 전투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생기가 도는 진행자의 모습입니다. 전투광 아, 참 평화가 너무 공격하지 마세요. 저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공격과 자꾸 수비. 공격하시면 어떡합니까? 공격과 수비의 개념. 자, 어쨌든 터널 안에서 소통해야 될 양 당사자가 산으로 올라간 고지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비극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추미애 장관 행보 또 윤석열 총장의 앞으로의 행보 예상 시나리오를 좀 밝혀주십시오. 일단 윤석열 총장의 이제 행보는 이제 화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추미애 장관은 일단 서울시장 재보선에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으나 네. 그건 지금 분위기상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까? 그 워낙 이제 지금 지지율 하락에 뭐 원인이 됐다 이런 평가가 있고 중도층의 어떤 그 반발도 있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만약에 이렇게 좀 가게 되면 이게 과연 추미애 선거이냐 윤석열 선거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허.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다음 그러면 그 행보는 역시 대선 출마 이런 거를 또 준비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뭐 저 포부가 크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하긴 뭐 여당 대표까지 했고 할 만한 건 다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대선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볼 필요도 있고 예. 일부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예. 추미애 장관이 대선 가는 것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를 지난번부터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거는 서울시장 재보선을 놓을 수 있겠는가. 예. 그리고 재보선이 아직까지 시간이 꽤 남아 있는 거거든요. 한 예. 4달 남았는데 4달이면 전국에 지난 8월 생각해 보세요. 지난 8월에 지금 12월에 전국을 예상할 수 있었나요? 없었죠. 예. 그래서 4개월이면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시간이라 네. 추 장관 또 서울시장 재보선 또 출마를 노릴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 다른 경로는 뭐 국무총리라든지 또 다른 자리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국무총리. 상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추미애와 윤석열 두 분의 입장에서 그 지금 둘 다 출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한 분은 휴가 가셨고 한 분은 집에 계시고 그러니까 두 분이 예비 고별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양측의 어떤 그 가상 고별사를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래요. 고별사요. 예. 양측의 고별사라는 것은 그러면 추미애 장관부터. 추미애 장관의 고별사를 하나 예, 제가 예. 네, 제가 지시를 받은 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고별사 어쨌든 간에 네 그게 뭐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문학 작품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문학 작품 낙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제목을 낙마로 바꿔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검찰총장의 뒷모습 과연 아름다울까? 1년도 넘게 뭔가 격정을 인내한 나의 정신은 혼미해지고 있다. 분분한 사퇴 요구, 소송은 소송대로 하더라도 지금은 가야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좀 비장한 마치 그 어떤 늦봄에 꽃이 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아주 그 장대한 그 고별사 같아요. 집에 가라 또는 집에 간다 뭐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지금은 추 장관님이 가야 할 때입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네. 고별사 한번 해보세요. 저는 참고로 국민들과 고별하는 게 아니라 예. 추 장관님하고만 고별한다. 이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안 나간다. 저는 끝까지 소송을 할 것입니다. 예. 이번에도 오늘도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소송 상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처분의 경우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님 그런데 소송하다가 임기 다 끝나요.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왜 임기 그렇게 끝나고 끝까지 나서도 계속 싸우겠습니다. 임기 끝나도 싸우신다고?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서 예. 오늘 그 억울하게 살인범 누명을 썼던 윤석열 씨 소식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윤석열 씨 청주에 사세요. 저하고 이름도 비슷한데 예. 저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 그만큼 비슷하게 억울합니다. 윤석열 총장님 검찰총장입니까? 아니면 소송 많이 합니까? 아니 그런데 소송을 윤석열 많이 합니다, 당신은. 검찰의 배틀필드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입니다. 소송을 그만하세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기 가처분 신청이 이제 곧 다음 주에 열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처분 신청에서 일단 하고 그다음에 행정 소송으로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다 하신다 이겁니까? 다 해야지요. 아 그렇습니까?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지론이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비춰서 저는 쿨하게 정말 쿨하게 그냥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 구별사를 안 쓰시겠다 총장님. 그러네. 소송은 장난이 아닙니다. 소송은 취미가 아니고요. 예. 소송은 꼭 해야 될 때만 하세요. 예. 꼭 해야 될 때입니다. 아하, 이거 참. 아니 그런데 저기 이렇게 윤 총장님 안 나가시겠다고 절하는데 추 장관님은 왜 벌써 사의 표명하고 고별사 쓰고 그럽니까? 지금 추 장관님이 사라지고 문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추 장관님은 검찰 개혁을 완수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집에 가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추 장관님은 향후에 또 큰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었습니까? 예. 저희 검찰이 스스로 직접 수사 축소, 예. 공판 중심주의 이런 것들 다 수용하거나 혹은 선제적으로 또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검찰 개혁은 검찰 조직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반대하신 적 없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에 걸림돌로 보시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 똑바로 하셔요. 뭔가 조금- 더 대통령은 크게 끼어들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콕 찍게 돼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정치하실 생각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퇴임 뒤에 뭘 할지는 예.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까? 정치도 그렇군요. 포함되어 있냐고 물어봤더니 네 그건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국회에서 드렸습니다. 저랑 같이 개나 키우십시다. 아, 예. 예, 개들을 키우면서 동물 복지를 또 연구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1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